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돌아보는 주간 경제 인사이트 5월 둘째 주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우리 산업부도 굉장히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부분이 바로 이거죠. 국가 핵심 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이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보고 기술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이제 기술 패권 전쟁의 핵심은 이제 굉장히 대규모의 이제 자금을 투입을 해서 신기술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신기술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기술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네.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산업 스파이가 고도화되다 보니 이런 기술 패권, 특히나 이런 기술을 탈취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생존뿐 아니라 산업계,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딥시크의 출현,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이면에는 분명히 이건 미국의 뭐 빅데이터라든가 이제 인공지능 칩을 이용했을 것이다라는 정황은 드러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이제 증명할 만한 것이 없다 보니 특히 한국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이 유출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심각하다라는 얘기는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보면 반도체 기술은 중국이 상당 부분 또 추격을 하고 있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기술 유지하는데 굉장히 공을 좀 들여야 한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3건의 국가 핵심 기술로 이제 신규 지정을 해서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국가의 핵심 기술로 이제 지정이 되면 해당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한층 더 강화가 됩니다. 그렇죠. 우선 이제 이런 기업,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중요한 기술로 판단이 되면 우선 외국 기업의 이제 M&A 타겟 인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기술은 크게 3가지인데요. MLCC라고 해서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제조, 설계에 대한 기술, 그리고 아연 재련 기술인 이제 헤마타이트 공법, 그리고 합성 개구 레이더인 SR의 탑재제 제작 기술 등에 있는데 이번 이 고시 개정안은 일단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준비 과정을 거쳤고요. 기존의 15개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해서도 그 범위와 이 표현 방법을 이제 추가로 변경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규제 심사 등을 거쳐서 오는 5월 27일까지 관련 업계 의견을 수용을 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그 3건의 기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3건의 이제 국가의 핵심 기술의 경우에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설계와 공정 제조 기술입니다. 전제 제품 이내에 이제 안정적인 전류 통제를 위해서 소자 관련 기술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출 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연 재련 기술 가운데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인데 아연의 정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도가 높은 고순도 아연을 재련하는 공정 기술입니다. 기술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우수해서 해외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안보적 관점에서 이제 이 기술의 이제 필요성이 더 강조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가 SAR 합성 이제 개구 레이터 탑재 제작과 신호 처리 기술을 들 수 있는데 지구 표면 영상을 획득하는 레이더의 제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영상 획득을 위한 이 신호 처리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방상,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인정이 돼서 신규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들 기술들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술적인 보호 관리가 좀 강화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누가 어떻게 뭐 기술이 유출됐다 이런 뉴스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국에서도 계속해서 경고하고 또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데 유출 문제 좀 심각한가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이 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총 140건의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누적된 이 피해 금액만 약 3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기술 유출 분야를 보게 되면 우리의 이제 핵심 먹거리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기술 유출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지난해만 총 27건의 해외 기술 유출이 적발이 됐고요. 이 가운데 11건은 국가 핵심 기술인데 주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중국으로 유출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기술 유출 사건의 90% 이상이 누구냐? 바로 대부분의 전 현직 임직원이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해외 이직이나 인수합병 이후에 기술 유출이 주요 수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보다도 유출에 더 취약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 대책 마련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해외 인력 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데요. 연봉의 2~3배를 주는 건 기본이고요. 대량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빼나가고 있는데 이런 이제 기술 유출 범죄라는 게 단순히 이제 기업 간 경쟁을 넘어서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강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례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한 임직원 일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무려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 그 기술을 CXMT로 유출했다. 이 창신 반도체 아닙니까? 중국의 반도체 회사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전형적인 기술 유출 패턴이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기술이 중국의 최대 반도체 메모리 업체입니다. CXMT,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전 삼성전자 임원과 임직원 일당이 이제 구속됐나요? 그렇습니다. 네.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이들은 삼성전자가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한 디럼 공정 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중국의 CXMT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법을 보게 되면 CXMT가 세운 위장회사로 위적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삼성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6년 동안 한 29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에게는 수조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것으로 그렇겠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전 삼성전자 임원 김모 씨의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7년, 벌금 2억 원 선고에 그쳤습니다. 네.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삼성전자 이외에도 SK 하이닉스 중국 현지 법원에서 근무했던 D씨 역시 2022년 회사의 반도체 제조 관련 첨단 기술 자료 등 100여 건의 영업 비밀을 중국 경쟁사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CXMT가 2016년 창립됐거든요. 네. 10년도 되지 않아서 글로벌 디램 시장 넘버 4. 네. 로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글로벌 디램 시장 점유율 12%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서 3위인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위협할 정도로 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사건은 지금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위한 시도와 맞물려서 반도체 기술 유출이 국가 경제 안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검찰이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된 사례가 계속해서 이제 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27건의 기술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74%가 중국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산업기술 유출이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근데 방금 우리 소장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처벌 수위가 굉장히 좀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 때문일까요? 법이 없나요? 아니면은 법은 있는데 형 자체가 낮게 규정이 된 건가요? 어떤 문제 때문일까요? 기술 범죄에 대해서 이제 산업 스파에 대한 이제 형량 자체가 낮은 것도 좀 문제가 좀 있고요. 예. 법은 있습니까? 해당 법규는? 해당 법조차도 수위가 좀 낮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저 법적차가 좀 이게 지금 기술 유출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게 재판 절차가 길어지다 보니 이게 소송에 소송을 다하고 이러다 보니 피해 기업의 회복은 점점 지연되고 있는데 특히나 기술 유출 사건의 평균 공판 기일이 12.4매입니다. 일반 형사 사건보다도 5배가량 길다 보니까 기술적 쟁점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증인이나 제출 자료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형 선고는 늘어나고 있는 게 맞지만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 기술 가치에 비해서 처벌이 약하고 피해 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적정한 형량이 결정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제의 어떤 중복과 불일치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법제 일원화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큰데 사실 미국이나 일본처럼 피해 규모에 따라서 네.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이런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결국 이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법원, 정부 그리고 이제 기업이 협력해서 전문성을 좀 강화하면서 보다 이제 실효성이 있는 대형 법적 시스템 마련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가 핵심 기술, 특히 후발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뭐 빼내려고 하겠죠. 그만큼 유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잘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정부만 노력해서도 안 되겠고요. 민간 기업에만 맡겨서도 안 되겠고 좀 힘을 합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자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제 지키는 것도 역시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미래 먹거리라고 얘기하는 우리 성장 동력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와 같은 데에서 분명히 이제 기술 유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발 기업은 무조건 빼돌리려고 하겠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 기업 모두 실질적인 이제 협업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해외 기술 유출을 단속을 강화하면서 범죄 수익을 또 환수하는 방안, 또 기반 시설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특히나 이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런 범죄를 좀 적발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경찰청 역시 기술 점단 범죄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포렌식을 강화해서 네. 위장 수사 도입 등을 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이게 국제적인 이제 범죄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폴과 같은 국정원과 같은 이제과 협력을 해서 대응 역량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기업들 역시 지금 기술 보호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서 비밀 유지 계약을 좀 강화하는 방안. 이제 이 은퇴한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좀 철저하게 그렇죠. 좀 돼야 될 필요가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직원에 대한 보안 교육 강화와 더불어서 핵심 기술의 외부 접촉 차단 등 어떤 선제적 보호 노력이 좀 강화돼야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소송할 경우에는 이제 비밀 유지 명령 제도 절차를 좀 개선해서 기업의 이제 영업 기밀이 재판 과정에서 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네. 법제도의 개선도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연준 위원들의 만장일치 동결이었네요. 전반적인 총평 한번 부탁드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상대로 나왔는데 시장이 기대하는 앞으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트럼프 관세 이슈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둔화를 넘어서 침체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좀 인하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한 것에 대한 신호를 이번에 좀 많이 발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적어도 이번에는 그러한 신호를 전혀 발산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는 시장이 좀 실망하는 약간은 매파와 비둘기파 양쪽에서 놓고 보면 매파스러운 그러한 연준의 이번 FOMC 회의 결과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은 크게 두 가지 지표를 봅니다. 물가와 고용, 고용과 물가인데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반값 유가를 만들어 놔가지고 꽤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고용이요, 이게 진짜 애매모호합니다. 저는 그 전주였죠. 5월 첫째 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4월 비농업 지표. 나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고용 시장이 너무 탄탄합니다. 이 고용 지표들 한번 분석해 미국의 노동 시장 좀 한번 파악해 주시죠. 네, 말씀 주신 대로 원래 시장에서 예상은 4월 달에 새로운 신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을까? 원래 예상은 한 13만 개 정도 늘어날 거다라고 봤었는데 네. 실제로 발표치는 지금 17만 7천 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죠. 네. 근데 여기에 숨어 있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 전달 3월 달의 숫자가 지금 18만 5천 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달 전 이맘때 발표했었던 3월 달의 첫 발표치는 저것이 23만 개 정도 됐었습니다. 네. 사실은 통상 그 직전 달을 발표하면서 그 전전 달의 수치를 수정을 하는데 한 5만 개 이상을 깎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번에 17만 개가 엄청나게 센 거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크 잔디라는 미국의 이제 무디스라는 신용평가사의 수석 경제학자가 얘기하기로는 이 분위기로 보면 실제로 발표치는 12만 개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고 그러면 사실은
시장의 예상보다 소폭 미달한 것일 수 있어서 헤드라인 숫자, 겉으로 나온 숫자는 세 보이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아마 시간을 지나고 나면 상당히 지금 약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결과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대해서 열광해서는 안 된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번에 발표된 게 4월 거잖아요. 그 전에 나온 3월 게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수정을 좀 해서 보니까 이게 잘못 통계가 나온 거예요. 좀 나빴습니까?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된 것도 또 깎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고용 시장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거죠. 연준은 근데 이런 걸 전혀 언급을 왜 안 해주죠? 오히려 좋다고 얘기를 합니까? 왜? 연준 입장에서는 27만 7천 개를 네. 뭐랄까요, 이번에 시장의 기대, 금리 인하에 신호 줄 것을 멀리하는, 방어하는 데 적절하게 잘 활용했다 그러니까요. 보셔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성명서에도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전에는 사실은 관세에 대해서 파월이 얘기했던 것은 일시적이다. 실제로는 물가 상승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4월 달에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4월 2일에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 관세는 모든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나게 초강력한 그러한 관세 네. 인상률이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많이 밀어놓긴 했지만 90을 유예를 해놓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파월 입장에서는 그 관세의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 잘 모르겠다. 네. 물가가 상승할 확률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태고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까지는 다행스럽게 일자리 창출이 아직은 그래도 잘 나오고 있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성급하게 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천천히 가자라는 근거로 17만 7천 개의 신규 강력한 일자리 숫자를 이용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일단 같습니다. 좋게 해석을 딱 해놓고요. 예, 금리는 일단 안 하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성명서 내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 불확실성을 또 이야기했는데 further라는 이야기가 딱 들어왔습니다. 더 커졌답니다, 여러분.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성명서도 한번 분석해 주시죠. 예, 말씀 주신 대로 이번 것은 네. 직전 성명서에 비해서는 걱정이 좀 태산이 되고 있다. 네네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이거 전에 나왔던 베이지북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각 지역에 있는 지역 연은에서 그 기업들, 소비자들 상대로 설문조사합니다. 그래서 정성적으로 물어봐서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 네. 일자리 괜찮아지고 있는지, 기업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분위기가 4월 달 들어서 상당히 좀 악화되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 소위 숫자로는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처럼 고용이 나쁘지 않은 것처럼 나타나지만 앞으로의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는 쉽게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번 성명서에 내놨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정중동 양쪽으로 다 두 마리의 토끼 물가도 오를 수 있고 고용은 나빠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옮아갈 수 있다라는 걱정을 이번 성명서에 본격적으로 나타냈다는 측면에서는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주요 변동 상황들 나오고 있죠. 불확실성은 커졌다라고 했는데 더 커졌다. 도무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도 기자들 앞에서 뭐 얘기했더라고요. 관세 정책의 여파가 뭐 어떻게 될지 자기도 모르겠다. 그래서 데이터를 지켜봐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럼 이제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카고 이 페드워치,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7월도 높지도 않아요. 뭐 아예 이제 하반기로 갈 수도 있을 텐데 우리 대표님의 생각도 좀 궁금하고 이제 5월 중순이 넘어가면 실물 경제가 진짜 타격을 받는다. 이런 전문가들도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예상 외로 미국 경제가 빠르게 또 악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두 마리 그렇죠.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항상 그러니까 연준의 이제까지의 그 태도를 보면은 항상 우린 늘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근데 틀릴 때 덜 틀려야 된다. 왜냐하면 혹시 틀렸을 때 나중에 피해가 뭐가 덜 클 거냐를 항상 고민을 하는데 물가를 못 잡는 피해, 틀리는 거.
고용을 놓치는 거, 일자리가 축소되는 피해 둘 중에 뭐를 선택할 거냐? 네. 차라리 고용 쪽에서 틀리는 거를 먼저 선택하다는 거죠. 물가 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시장에서는 지금 연내에 적어도 3번의 금리 인하를 사실은 기대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2년물 미국 국채 금리에 녹여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7월 달 말씀하셨는데 7월 달까지 지금 2번의 지금 네. 그 FOMC가 있습니다. 그렇죠. 6월, 7월. 예, 6월, 7월이 있는데 7월에 초에 뭐가 해제되느냐? 지금 현재 90일간 유예했던 미국의 관세 유예가 풀립니다. 7월 8일. 예.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럼 7월 달에 연준이 자신 있게 갑자기 금리를 인하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여전히 지켜보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그때 관세 협상이 얼만큼 가 있을지 지금 상황 누구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나머지 그 7월을 넘어서 나머지 한 3번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만일 시장의 예상대로 그 3번을 나머지 9, 11월, 12월에 다 한다. 10월, 12월에 다 한다. 그리고 연속 3번 하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미국은 침체에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시장에 기대하는 3번이 막판 3번에 몰린다면 사실은 미국의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 빨리 심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시장이 어찌 보면 그런 것을 예견하고 채권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걸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도 6월, 7월 모두 힘들고 8월은 잭슨홀 미팅이잖아요. 네. 9월도 애매모호하다 이런 입장이세요? 만일 한다면 9월에 만약에 시작을 했다면 네. 말씀 주신 대로 5, 6, 7월에 시장의 침체가 둔화가 생각보다 깊어져 있을 확률이 높고 그 첫 번째가 9월일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연준도 지금 뭐 하드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의 간극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안한데 아직 실물은 오지 않고 근데 한번 이게 폭격을 내면 어마어마한 폭격일 것 같고요.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일단 마이너스가 떴습니다. 미국도. 그래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좀 하기를 원하는데 파월은 또 다시는 선제적인 금리 인하 안 한다라고 하고요. 미국 경제 지금 솔직히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지금? 이런 거죠. 예. 지금은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근데 지금 좋았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관세가 급격하게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3월 달에 엄청나게 소위 말하는 기업들이 사재기를 한 겁니다. 네. 개인들도 사재기를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3월 달 수치는 일시적으로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거꾸로 말하면 나중 뒤로 가면은 관세가 높은 가격이 된 물건을 이제 안 살 거잖아요. 그렇죠. 역으로 이제 수요 절벽이 오고 투자 절벽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 숫자를 보고 지금 상황이 되게 좋은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이 3월 달 좋았던 게 상당히 정상적인 상황으로 좋았던 것이 아니고 상당히 관세라는 예측 못한 변수에 대응한 걸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상당히 미국의 투자 수요 감소, 그 소비자들의 소비 감소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것을 두 개를 연결해 보면 이것이 서서히 한 둔화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급격한 네. 둔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연준이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한번 표를 준비한 거 보실까요? 이걸 좀 보면 제가 트럼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3월에 사재기에도 불구하고 1분기가 연율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거든요. 3월에 사재기에서 약간 좋게 보인다라는 것은 제롬 파월도 알 텐데 왜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안 해줄까요? 분명히 좀 마이너스 성장까지 나왔는데도. 근데 저기 안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금입니다, 사실은. 네. 금을 해외에서 엄청나게 수입하면서 그것이 사실은 저것을 많이 영향을 줬고요. 네. 그다음에 GDP 하락에. 네, GDP 하락에. 근데 금은 일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외했을 땐 저거보다 좀 높을 수 있다 얘기하고 있고 파월도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한 얘기가 원래 저 수치보다 나중에 수정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결국 1월 달 수치 자체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도 이제 또 도마에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달 말이죠. 마지막 주 목요일에 있는데
선거가 6월에 잡혔단 말입니다. 참 이러니까 한국은행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고 어떻게 할까요, 한국은행은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놓고 보면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 그 국내 내수나 이런 거 수출이나 이런 분위기는 다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히 맞는 방향성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창용 총재가 늘 얘기했듯이 통화 정책만으로는 이 상황을 극복 못한다. 결국은 그 소위 재정 추경 정책, 얘기도 했죠. 네. 부양책과 같이 양쪽에서 움직여야만 우리나라 지금 주저앉아 있는 추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 그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오히려 이번에는 생각보다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연준이 예상과 달리 금리를 지속적으로 동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금리차, 시장 금리차는 다시 연초에 210bp, 네. 그리고 2.1%포인트 미국이 더 높습니다. 이것이 지금 줄어들었다가 지금 최근 다시 1.7%포인트로 거의 다시 좀 늘어났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섣불리 했다가는 환율에 조금 더 변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입장에서도 마치 연준처럼 상당히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은 의식 안 할까요? 아무래도 좀 의식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못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성 대표님 나와 계시니까 관세 협정, 이 무역 협정을 좀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날 큰 국가와의 관세 협정 타결이 있다. 영국이었습니다. 이제 타결도 됐고, 자, 이번 주말 10일, 11일 스위스에서 미국과 중국의 첫 번째 관세 협정도 시작이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한번 전망 좀 해 주시죠. 시장은 그 트럼프가 4월 2일 날 그 관세,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어마어마한 상호 관세를 부과를 시작했다가 시장이 요동을 쳤죠. 네. 그 이후에 4월 9일 날 뒤로 물러섰습니다. 90일 유예를 주고 대신에 중국에 대해서는 맞관세 대응을 했던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145%까지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 시장은 트럼프의 그러한 그 물러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V자 반등을 하면서 4월 초 수준까지 지금 주가는 다들 올라와 있습니다. 되돌림 됐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것은 달러나 채권의 금리 상황을 놓고 보면 그때하고 지금 별반 차이가 없어요.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적어도 주식시장을 제한 나머지 자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영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쉬운 의사결정이었습니다. 네. 나라는 큰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 영국의 상호관세 10%밖에 안 됐습니다. 영국은 오히려 적자 보고 있어요, 미국에 대해서. 그렇죠. 상품 쪽은 오히려 적자입니다. 네. 서비스에서 적자를 보고 네. 있지. 그래서 사실은 영국에 대해서 10% 상호관세밖에 못 물렸던 거거든요. 본 게임은 중국과 EU하고의 그러한 게임이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이건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과거에 미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그 20개국가 자유무역 협정 FTA를 맺었는데 평균적으로 협상 타결까지 한 1년 이상 걸렸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이 양국의 의회를 거쳐서 발효되는 데까지 거의 4년이 걸렸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6년 걸렸거든요. 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빨리 해결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월 둘째 주 주간 경제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